저건 무조건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특수팀까지 파견해가지고 오려던 기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을 훔쳐왔다고 생각했을 때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요. 한국이 미리 숨겨놓은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버지니아주 DIA 본부 14층 벤 윌리엄스 박사님 사무실로 급히 호출받은 건 화요일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연구실에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비서 메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박사님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벤 박사님이 창가에 서서 멀리 포토맥강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많이 굳어있더군요. 박사님이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밀리,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고요. 특별한 임무라니. 저는 그냥 연구원인데 무슨 특별한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싶었죠. 박사님이 책상 위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표지에는 한미해양기술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의 대형 조선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더군요. 해양소음 저감 기술과 친환경 추진 시스템에 관한 연구였어요. 제 전공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 측에서 미국의 해양공학 전문가와 협력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특히 MIT 출신 연구자를 원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추천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박사님 표정이 계속 심각하시더라고요.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박사님이 목소리를 낮추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연구 교류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이 개발 중인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신기술이 뭔지 궁금했어요. 극초음속 수중 추진체라고 하시더군요. 코드명이 K-네이비스라고요. 기존 어뢰보다 5배 빠르고 거의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기능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제품까지 만들어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죠.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지요?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보팀에서 3개월간 추적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죠. 박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자네가 해양공학 전문가로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요. 한국 측도 MIT 출신 연구자를 신뢰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거기서 정확히 뭘 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일단은 정상적인 연구 협력을 진행하면서 한국 측 연구진들과 신뢰관계를 쌓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K-네이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정보든 상관없다고 작은 단서라도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국제협력 기회인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스파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박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냥 평소처럼 연구만 하면 된다고요. 단지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박사님이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안에는 한국 조선소의 상세한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건물 배치도부터 주요 연구진 프로필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측 파트너는 김유진 박사라고 하더군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연구자라고 했어요. 특히 수중 추진 시스템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유진 박사가 K-네이비스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뒤처지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중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으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완전한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자네도 알다시피 기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더 똑똑하게 움직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였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단순 연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실 연구개발이 맞긴 하니까요.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에밀리 카슨 박사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남자분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연구소에서 나온 담당자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하셨어요. 공항에서 거제도까지는 차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산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시길 김유진 박사님이 저를 만나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유진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을 때 MIT 해양공학과의 연구 논문들을 많이 읽으셨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쓴 수중소음 저감에 관한 논문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거대한 조선소 건물들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높이 100m가 넘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이 마치 강철 산맥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연구동은 조선소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8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외관부터가 첨단 기술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김유진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마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똑똑해 보이시더라고요. 유진 박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박사님을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요. 박사님의 논문들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캐비테이션 현상을 이용한 추진 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한국의 조선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박식하신 분이더라고요. 최근 해양공학 분야의 트렌드부터 친환경 추진 시스템의 미래까지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셨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정말 놀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3D 프린터는 물론이고 수중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대형 수조까지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유진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곳에서 차세대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전기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과 소음 저감이 주요 연구 주제라고 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연구실 한쪽 구석에 특별히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 보였어요. 투명한 유리벽으로 막혀 있긴 했지만 안에서 뭔가 중요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저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지요? 유진 박사님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저곳은 특별 프로젝트 공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좀 더 고급 기술을 다루는 곳이라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밀리 박사님과 협력이 잘 진행되면 언젠가는 보여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저곳이 바로 K-네이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 내내 유진 박사님과 함께 연구 계획을 세웠어요. 해양소음 저감 기술과 전기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진 박사님의 연구 접근법이 정말 독창적이더라고요. 기존의 서구 방식과는 다른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 박사님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한국 전통 해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유진 박사님이
정말 순수한 연구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에밀리 박사님은 어떤 계기로 해양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대답했어요. 바닷속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다고 했죠.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시작하자고,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일단은 정말 좋은 연구를 해보자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벤 박사님이 원하는 정보도 조심스럽게 알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유진 박사님과 함께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연구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연구실에 도착하면 유진 박사님이 이미 와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해양소음 저감 연구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미국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분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 전통 조선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시더군요. 조선시대 거북선의 수중이동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거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죠. 화요일 오후였는데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작업한 알고리즘 샘플이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연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복사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벤 박사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자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USB 안에 있는 파일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더라고요. 해양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코드부터 추진체 설계 알고리즘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벤 박사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 박사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밤 11시쯤 벤 박사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박사님이 화면에 나타나시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유진 박사님이 주신 자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벤 박사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즉시 본부로 전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안 채널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이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시더군요. 유진 박사님도 결국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결국 저는 자료를 암호화해서 DIA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송 직후에 벤 박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으셨어요. 에밀리, 이 자료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킹팀에서 분석한 결과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유진 박사님의 알고리즘 안에 K네이비스와 관련된 코드 조각들이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 박사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신 건지 아니면 실수로 포함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벤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 코드들을 분석하면 K네이비스의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극초음속 추진 방식과 스텔스 기능에 대한 단서들이 보인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연구실에 갔을 때 유진 박사님을 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해 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제가 이중 스파이가 된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함께 작업을 했는데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해양기술 박람회에
함께 참가하자는 거였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고 저도 미국 연구진 대표로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벤 박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또 어떤 지시를 내리실지 걱정됐거든요. 점심시간에 벤 박사님께 박람회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역시나 박사님이 매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하시면서 박람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특히 K-네이비스 관련 자료들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셨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박람회 기간 동안 특별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유진 박사님의 노트북이나 USB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연구가 아니지 않냐고요. 하지만 박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나라를 위한 거고 우리 기술팀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줄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오후에 유진 박사님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는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훌륭한 연구자인 유진 박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말이에요. 벤 박사님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유진 박사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함부르크 박람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유진 박사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다짐했습니다. 함부르크 국제해양기술 박람회장에 도착한 건 월요일 오전 8시였어요. 거대한 전시장 안에는 세계 각국의 최첨단 해양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관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규모도 크고 전시된 기술들도 최신형이었어요. 유진 박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죠. 특히 친환경 추진 시스템 부분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오전 10시쯤 벤 박사님께서 긴급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박람회를 둘러봤어요. 유진 박사님과 함께 여러 부스를 방문하면서 다른 나라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저녁 7시에 벤 박사님이 제 호텔 방을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진지하셨습니다. 박사님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걸 유진 박사님의 노트북에 연결하라는 거였어요. 자동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죠.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핑계로 유진 박사님의 노트북을 잠깐 빌리라는 거였어요. USB를 연결하고 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박사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셨어요. K-네이비스 완성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유진 박사님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최신 해양 기술을 소개하는 발표였는데 정말 수준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진 박사님이 잠깐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5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유진 박사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USB를 빼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유진 박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죠. 오후에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유진 박사님의 발표는 예상대로 정말 훌륭했고 특히 새로운 추진 시스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진 박사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한 일이 들통날까 봐서요. 그런 분을 제가 배신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녁에 벤 박사님께 USB를 전달했어요. 박사님이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하시면서 에밀리 덕분에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유진 박사님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이 일이 발각되면 유진 박사님이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더구나 저를 믿고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악용한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박람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유진 박사님과 함께 다른 부스들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연구소에서 보안이 더 강화됐다고, 혹시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가 한 일이 들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유진 박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마 다른 일 때문일 거라고, 우리 연구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박람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유진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박사님과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신뢰하시는 분을 제가 속이고 있다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개인을 배신해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고 벤 박사님의 기대도 있고 무엇보다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하니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착륙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갈등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목요일 오전 10시쯤 연구실에서 유진 박사님과 함께 함부르크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메일에 벤 박사님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즉시 화상 통화를 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빈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벤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박사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흥분되어 있으셨습니다. 에밀리,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시더라고요. 함부르크에서 가져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K네이비스의 핵심 알고리즘을 거의 완전히 해독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게 가능한 건지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우리 최고의 해킹팀과 AI 분석 시스템을 총동원했다고 하시더군요. 유진 박사님의 노트북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정말 보물창고였다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극초음속 추진체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스텔스 코팅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들어있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유진 박사님을 완전히 배신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벤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K네이비스와 동일한 성능의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심지어 더 개선된 버전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에밀리 덕분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기술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명백한 기술 도난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사님이 다음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K네이비스의 실제 시제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자료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실제 테스트 결과와 성능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신뢰 관계가 있어도 그런 핵심 기밀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하지만 박사님은 에밀리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더군요. 유진 박사님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유진 박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금 피곤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렇게 선량한 분을 제가 이용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유진 박사님의 순수한 연구 열정을 악용해서 국가 기밀을 빼낸 거잖아요.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유진 박사님이 열심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계속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벤 박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유진 박사님을 속이는 게 괴롭다고요. 벤 박사님이 저를 달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모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우리만 순진하게 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박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라고요. 유진 박사님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금요일에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비밀 프로젝트 구역을 구경시켜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밀리 박사님과의 협력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더 깊은 신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벤 박사님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진 박사님의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밤에 벤 박사님께서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유진 박사님이 비밀 구역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든 걸 촬영하라고, 특히 K-네이비스 시제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 일이 정말 옳은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벤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월요일 아침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로비에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더라고요. 보안 배지를 차고 있는 걸 보니 내부 감사팀이나 보안팀 직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 박사님도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이셨어요. 연구실로 들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는 건지요? 유진 박사님이 한숨을 쉬시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최근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허가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USB로 자료를 복사한 게 들킨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 보안이 철저해야겠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전 11시쯤 보안팀 직원 2명이 우리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한 명은 이재훈 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연구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유진 박사님이 먼저 질문을 받으셨어요. 함부르크 박람회 기간 동안 어떤 자료들을 외부에 공개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진 박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하셨지만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제 차례가 되자 이재훈 팀장이 저를 보더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밀리 박사님,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준의 기술들이었다고, 특히 친환경 추진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팀장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로 전송한 적이 있는지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자료 외에는 전혀 없다고, 모든 건 유진 박사님과 함께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보안팀이 우리 연구실 컴퓨터들을 전면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포렌식 전문가들이 와서 하드드라이브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로그를 뒤지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USB를 연결했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서요. 유진 박사님의 노트북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었어요. 전문가가 노트북을 가져가면서 며칠 후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박사님이 아쉬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연구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불편하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흔적이 남아있다면 지금 발견될 테니까요. 그런데 목요일 새벽 2시에 벤 박사님께서
긴급 화상 통화를 요청하셨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연결했는데 박사님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다급해 보이셨어요. 에밀리,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측의 보안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K-네이비스를 완전히 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워싱턴에서 최고 위급 회의가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방장관과 CIA 국장까지 참석한 긴급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K-네이비스 기술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고 하시더군요. 중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나요? 박사님이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유진 박사의 개인 연구 파일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K-네이비스의 최종 설계도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있는 코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박사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기술팀에서 특수 해킹 도구를 개발했다고 유진 박사의 개인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어요. 보안이 강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유진 박사님의 개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박사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가 유진 박사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의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완전히 선을 넘는 일이잖아요. 유진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국 측이 보안을 완전히 봉쇄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금요일 오전에 유진 박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떠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연구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구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유진 박사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주말에 개인 연구실로 오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벤 박사님이 원하시는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유진 박사님의 선의를 이렇게 악용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유진 박사님의 개인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연구소 본관과는 떨어진 별관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정말 아늑하고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연구 자료들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유진 박사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연구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들을 진행한다고 에밀리 박사님께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분을 제가 배신하려고 하고 있다니요. 유진 박사님이 개인 컴퓨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컴퓨터에 지난 5년간의 모든 연구 성과가 들어있다고, 특히 최근에 완성한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 설계가 자신의 자랑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벤 박사님께서 준 특수 USB를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면서 고민했어요.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오후 4시쯤 유진 박사님이 잠깐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모든 파일이 복사된다고 벤 박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유진 박사님의 순수한 신뢰를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돌아오신 후에도 저는 계속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국가적 임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6시쯤 연구실을 나오면서 유진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에밀리 박사님 같은 동료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벤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고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고, 유진 박사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지금이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중국이 이 기술을 먼저 확보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는 게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박사님이 마지막 통첩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일요일 밤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벤 박사님의 마지막 통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유진 박사님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유진 박사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고 걱정스러워 보이셨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유진 박사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말에 개인 연구실 보안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외부에서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가 토요일에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유진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문적인 해킹 시도였을 것 같다고, 아마 외국 정보기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벤 박사님이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유진 박사님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 박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유진 박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단순한 연구 협력만은 아니었다고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유진 박사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K-네이비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극초음속 수중 추진체 기술 말이에요. 유진 박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함부르크에서 USB로 자료를 복사한 일까지 모두 고백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처음부터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에밀리 박사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유진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K-네이비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가짜 프로젝트라는 거죠.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유진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정보기관에서 외국 스파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만든 함정 작전이라는 거였어요. 가짜 기술 정보를 흘려서 누가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그 함정에 걸린 거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벤 박사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요? 유진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가짜 데이터였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이재훈 팀장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왜 보안이 갑자기 강화됐는지 말이에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유진 박사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박사님을 의심한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상부에서 이런 작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정말 중요한 국가기밀을 훔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죄책감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진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에밀리 박사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벤 박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후에 유진 박사님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벤 박사님께 진실을 알리는 거였지만 그러면 미국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거든요. 유진 박사님이 제안하시길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벤 박사님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자는 거였어요. 화요일 저녁 벤 박사님께 화상 통화를 걸었을 때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유진 박사님과 상의한 대로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거든요. 박사님이 화면에 나타나시더니 평소보다 훨씬 다급해 보이셨습니다. 에밀리,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워싱턴에서 최후 통첩이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이번 주 안에 K-네이비스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게 뭔가요? 박사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 같은 방법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최종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내일까지 유진 박사의 모든 연구 자료를 확보하라는 거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강조하시더군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유진 박사님께 즉시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벤 박사님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요. 유진 박사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실을 폭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수요일 아침 유진 박사님이 저를 비밀 회의실로 불렀어요. 이재훈 보안팀장도 함께 계셨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 DIA에서 지난 6개월간 한국의 해양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벤 박사님과 DIA 해킹팀 사이의 내부 통신 기록들이 모두 감청됐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낸 자료들이 어떻게 분석됐는지, 어떤 지시들이 내려왔는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정보기관의 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이재훈 팀장이 설명해 주시길 사실 K-네이비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외국 스파이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군사적 압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다는 거였어요. 유진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렇게 되면 벤 박사님을 비롯해 저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재훈 팀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오후에 유진 박사님과 저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DIA의 내부 문서들, 해킹 시도 기록들, 그리고 벤 박사님의 지시 내용들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였어요. 유진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이 자료들을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동시에 주요 언론사들에도 공개해서 국제적 이슈로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벤 박사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저녁 벤 박사님께서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내일 아침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하라고 독촉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박사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K-네이비스가 가짜 프로젝트였다는 것, 우리가 모두 함정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한국 측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벤 박사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게 에밀리 때문이라고 저를 비난하시더군요. 제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사님께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스파이가 아니라 연구자라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는 일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요. 벤 박사님이 협박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곤란해질 거라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유진 박사님과 한국 정보기관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이재훈 팀장이 최종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됐고 이제 국제사회에 공개할 준비가 끝났다고 하시더군요. 동시에 저의 안전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였죠.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박사님 덕분에 정말 중요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벤 박사님을 배신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 4시에 갑자기 호텔방 전화가 울렸어요. 이재훈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지금 당장 짐을 챙기고 로비로 내려오세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측에서 급작스럽게 특수팀을 파견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아마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10분 후 로비에서 팀장님과 유진 박사님을 만났어요. 둘 다 정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박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차로 이동하면서 팀장님이 상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젯밤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부에 공식 요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에밀리 카슨 박사를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명목상으로는 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격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팀장님이 무전을 받더라고요. 공항에 미국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일반 여객 터미널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VIP 전용 터미널로 우회한다고 하시더군요. 오전 7시쯤 공항 VIP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평소에는 국가 원수나 고위 인사들만 사용하는 곳이라 정말 한적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유진 박사님이 저에게 항공편 예약증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스위스 제네바행 직항편이었습니다. 거기서 국제기구들의 모든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도와주시다니요.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미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이재훈 팀장이 무전을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미국 요원들이 VIP 터미널까지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정말 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팀장님이 즉시 비상계획을 실행했어요. 저를 화물 수송용 차량에 태워서 활주로 쪽으로 우회시키는 거였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어요. 차량이 활주로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는데 멀리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터미널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유진 박사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오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네바에서 안전하게 모든 걸 마무리하라고 한국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연구 협력인 줄 알았는데 결국 국제적 스파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제네바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한국 영사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유엔 본부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어요. 제네바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뉴스를 확인해봤어요. 아직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유진 박사님께서 화상통화로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벤 박사님과 DIA 관련자들의 반응도 예상 범위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 전체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진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박사님,
앞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 될 텐데 견딜 수 있겠는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위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두려웠어요. 제 고국인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거잖아요. 토요일 아침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첫 번째 증거 제출이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기록들이 정식으로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거였거든요. 유엔 사무국 관계자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즉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사건이 한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였죠. 월요일 아침 제네바 호텔에서 CNN 뉴스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벤 윌리엄스 박사님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박사님의 모습이 정말 초췌해 보였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청문회에서 박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모든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특히 한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동맹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박사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후에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협상 의사를 타진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2018년에 독일의 첨단 자동차 기술이 유사한 방식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한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해킹으로만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미국 정보기관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항공우주 기술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의심스럽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촉발점이 되어서 유럽 전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 유진 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주권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외국 연구자들의 활동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실제 K-네이비스 개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번 사건으로 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였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가짜 기술을 훔치려다가 결과적으로 진짜 기술 개발을 촉진시킨 셈이었거든요. 목요일에는 중국의 반응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동아시아 전체의 기술 협력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벤 박사님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행동이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은 자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상급자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였죠. 토요일에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에 유진 박사님이 다시 제네바로 오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특별 귀화 자격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진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에밀리 박사님 같은 양심적인 과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진짜 K-네이비스 개발에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럽에서 계속 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녁에 혼자 레만 호수를 걸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요? 그날 밤 벤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에밀리,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정,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월요일 아침 제네바 호텔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온 평범한 연구자가 이제 국제적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어 새로운 나라로 떠나게 됐다니요.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럽에서 계속 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유진 박사님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에 유진 박사님과 함께 유엔 본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지난 한 달간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식으로 국제조사위원회에 인계됐다는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박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국제사회의 기술, 윤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제네바 공항으로 향하면서 유진 박사님이 한국에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서울대학교 해양공학과에서 특임 교수로 일하면서 적응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진짜 K-네이비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핵심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